기억하며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큼 모든 곳에 보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일, 나팔 불 때 나의 일, 나팔 불 때 나의 일,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큼 모든 곳에 보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할렐루야. 나팔 불 때 나의 일, 나팔 불 때 나의 일, 나팔 불 때 나의 일,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무덤 속에 잠자던 자,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선거 구름 타고 올라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일, 나팔 불 때 나의 일, 나팔 불 때 나의 일,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무덤 속에 잠자던 자,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선거 구름 타고 올라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일, 나팔 불 때 나의 일, 나팔 불 때 나의 일,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게 해. 나팔 불 때 나의 일, 나팔 불 때 나의 일, 나팔 불 때 나의 일,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게. 할렐루야. 나팔 불 때 나의 일, 나팔 불 때 나의 일, 나팔 불 때 나의 일,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돼.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곳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설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아멘.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게.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게 돼. 어디 있어요?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즐겁게 살게.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곳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게 돼.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게.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게 돼.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게 돼.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니 자유 주시는데 주님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니 자유 주시는데 주님 슬픔 없네. 눈물 없으리.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니 자유 주시는데 주님께 노래하리. 나는 노래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니 자유 주시는데 주님 기도하리. 할렐루야. 기도하리 나는 기도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니 자유 주시는데 주님 자유. 예.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지만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니 자유 주시는데 주님께. 할렐루야.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천국을 잃어버리면 제가 생각할 때 힘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항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 은혜, 그리고 그 기쁨,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가 섬겨갈 때 찬양도 예배도 기도도 이게
제대로 되고 섬김도 제대로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종 목적지를 늘 붙들고 우리 장로님들 교회를 귀하게 섬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곡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 박수를 이렇게 치시면 좋습니다.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쁨. 다시 한번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쁨. 다시 한번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 주님을 묵상하니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쁨.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여기까지 준비를 했는데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시간 조금 있은 것 같아서 우리 할 수 있다 이거 가지고 이번에 수련회 때 받은 은혜들 삶 속에서 섬김 속에서 나는 할 수 있다. 이제부터 완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섬겨가야겠다는 결심으로 우리 할 수 있다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일어나라 하시고.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거짓말 하시니 말라 하시니 물결 위를 걸라시니 위를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신 주할 수 있다 하신 예수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예수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네, 오늘 마지막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수련의 마지막 특강 100세 건강 비법에 대해 사회를 맡은 부회장 서울 영동교회 박은철 장로입니다. 특강을 위해 이 시간 부회장 신성서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천지의 대주제이신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원죄와 자본죄로 소망 없었던 저희 인생들에게 예수님 보내어 주셔서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심을 중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코로나19의 팬데믹 가운데서도 전국 장로의 부부학위 수련회를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첫날부터 이 시간까지 은혜로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역사의 흥망성쇠와 인생의 경계를 주장하시는 우리 하나님, 고신교단 산하 전국장로회 연합회를 52회기 동안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올해 한해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섬기는 회장님과 모든 실무임원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헌신하는 그 마음들 위에 하늘 복으로 채워주시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전국 장로회 이제 모든 장로님들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장로님들입니다. 35회기 학위 수련회에 모였습니다. 주의 종을 통하여 들은 말씀이 남은 생의 평생의 말씀으로 자리잡고 실천하는 모든 장로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고신 총회의 공의와 질서를 위하여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가하는 복음의 사명을 위하여서 다음 세대의 회복과 영성과 성장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우리 모든 장로님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창조의 질서를 문을 떠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입법을 위한 악한 시도에는 전국 방방곡곡의 모든 장로님들이 기도를 통하여서 반대의 깃발을 높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 이 시간 준비된 복음병장 원장이신 오경성 박사님과 귀한 분들을 모시고 특강의 시간을 가집니다. 하나님 도전받고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순간순간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특강은 수련의 마지막 특강으로서 그동안 우리의 영적 근육을 강화시키는 시간들이었는데 지금 이 시간은 육체의 건강을
전문가를 통해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보건병원장 오경성 원장님과 또 원팀으로 구성을 해서 세 분의 의사 선생님들이 우리의 육적인 건강을 위해서 귀한 특강을 해 주시겠습니다. 오경성 원장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첫날 개식 때 인사드리고 마지막 날 또 인사드립니다. 저는 고신대학교 보건병원을 섬기고 있는 오경성입니다. 오늘 제 35회 전국 장로회 부부 수련회에 이렇게 성대하게 개회되고 무사히 마쳐짐을 축하드리고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육적으로 가장 중요한 강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전까지는 원장들이 나와서 강의를 했는데 저는 좀 그 포맷을 바꿨습니다. 보건병원에도 치과가 있다. 아마 보건병원 치과가 있다는 아시는 분 별로 없을 거예요. 보건병원에도 치과가 있고 또 그 비타민 전도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다 이게 열심히 들으시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뭐 할 것이냐? 저는 제가 할애된 시간 10분인데요. 잠깐 제가 병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 기독교를 바탕으로 한 대학병원이 4개가 있습니다. 등록된 대학이. 첫째가 여러분 잘 아시는 연세대학교, 그다음에 이하여대, 그다음에 대구에 있는 계명대학교, 부산의 고신대 보건병원입니다. 이 4개 대학이 뭐가 다르냐? 3개 대학은 처음 시작이 선교사님들로부터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계속 그 선교사님들의 어떤 지원들과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신대학 보건병원은 6.25 동란 때 거창고등학교를 설립하신 전영창 선생님이 5천 불 들고 와갖고 병원을 하자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그래 하고 장기려 선생님하고 조인해서 병원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오로지 토종입니다. 토종병원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귀한 병원이 이 총회 산하에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고신대학과 천안의 신대원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고신대학교 보건병원도 넣어주시라 이 말입니다. 지금은 무한 경쟁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병원을 가꾸고 키워주지 않으면 저희들이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병원을 잘 살펴봐 주시고, 제가 열심히 용을 쓰고 있는데도 참 이게 무한 경쟁 시대에 다른 병원들과 경쟁해서 많이 힘드니까 우리 장로님들 나중에 세금 낼 때 다른 공익기관 하지 마시고 한 0.5% 잘라갖고 병원에 좀 기부 좀 해주십시오. 솔직히 이야기할게요. 힘들어요. 생돈 내라는 게 아니고 세금 낼 때 세율 계산 잘 하셔갖고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제 이야기는 이 정도 하고, 우리가 늘 못 사는 게 아니고 발전해가는 우리 고신대학교 보건병원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동영상 준비되셨나요? 요거를 제가 너무 노골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이런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 허브병원을 대표하는 이름 고신대학교 보건병원입니다. 지역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헌신적인 인수를 베풀어 온 고신대학교 보건병원. 1951년 한국 전쟁 가운데 부산 영도의 작은 천막병원에서 출발한 고신대학교 보건병원. 초대 병원장이었던 한국의 슈바이처 성산 장기려 박사님의 설립 정신은 지금도 병원의 핵심 가치로 남아 환자들을 사랑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EBS 명의에서 주목한 위암팀,
박모인, 윤기영 교수. 대한민국 최고의 대장질환 권위자 박선자, 안병권, 이승현 교수. 고난이도 간이식 수술을 잇따라 성공시켜 간암 치료와 이식의 희망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신동훈, 최영일, 문영환 교수. 폐암의 진단과 치료, 만성기침의 최첨단 융합진료 장태원, 옥철옥, 박성달, 김종인 교수. 갑상선 수술의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이강대 교수와 당뇨와 갑상선 파트의 최영식, 권수경 교수. 부산 경남 최고 실적의 신장이식의 임학, 정현순 교수. 유방암 치료의 새 지평을 연 김구상, 최진혁 교수. 고용량 비타민 주사요법과 암 보암 대체요법의 선구자 최종순 교수. 혈액 암 치료, 호스피스 완화 의료의 신성훈 교수와 이호섭 교수. 목회자이자 의사인 정원기 교수. 전립선암, 방광암 치료의 권위자 비뇨의학과 김택상 교수. 부정맥, 심근경색 시술의 차태준, 허정옥, 임성일 교수. 노인병과 뇌졸중의 유봉구, 김명국 교수 등 지방을 대표하는 의료진이 선진화된 환자 중심의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여 차별화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고신대학교 보건병원은 코로나 팬데믹에 한 발 앞서 해외 거점 병원을 통한 비대면 원격 진료를 시행하고 있으며 서구 의료관광특구 선정과 4차 산업을 선도하는 리더병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세대 의료인공지능 플랫폼을 개발하고 전국 8개 의료기관만이 참여하는 혁신형 의사과학자 국책사업을 수주하여 의료혁신을 리드할 인재를 양성하며 지역복지관과 협업을 통해 4차 의료산업과 AI 기술을 접목하여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에게 의료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년 자비량으로 국내외 의료 선교활동을 통해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고통으로 신음하는 지구촌 이웃들에게 치료를 넘어 마음까지 치유하는 병원으로 희망과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참 낯선 일입니다. 누군가는 세상의 중심에서 열방의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의료를 통한 교육과 전도의 소명으로 세상 속으로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또한 에코델타시티의 4차 산업을 접목한 의료선교병원 건립을 위한 발걸음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응원해주시고 매주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고신대학교 보건병원은 초심을 잃지 않고 부산 경남을 대표하는 기독교 대학병원으로 신뢰받고 사랑받으며 주님 보시기에 보기 좋은 선한 병원, 환자와 지역민이 사랑하고 자랑할 수 있는 병원, 믿음 주는 병원, 정직한 병원으로 고신총회의 기쁨이 되는 병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 속에서 찾는 비타민 요법에 대해 가정의학과 최종순 교수님 지금 수고해 주시겠고요. 최종순 교수님 특강 후에 우리가 모르는 치과 치료에 대해 우리 강원숙 교수님께서 특강을 연이어 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가정의학과의 최종수입니다. 존경스러운 여러 전국의 장로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게 된 기회를 주셔서 무한한 영광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주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제일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걸림돌이 건강입니다. 특히 이제 만성 질환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중증 질환이 생겨서 우리가 그런 치료라든지 질병에 대한 걱정 때문에 신앙생활을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100세까지 건강하게 생활 속에서 이런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 그 중에서도 비타민 요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건강에 대해서 특히 비타민과 미네랄, 건강 보조 식품이 예전에는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량, 한마디로 병에 걸리지 않을 만큼의 양만 먹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100mg에서 200mg만 먹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일과 야채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비타민 C 굳이 먹을 필요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에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뭐 광고도 많이 나오지만 적어도 비타민 C를 1000mg에서 2000mg까지는 하루에 먹어줘야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전에 이야기했던 용량의 10배에서 20배 이상을 먹어야지만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적으로 건강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채소랑 과일과 야채만으로는 건강을 챙기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 특히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꼭 건강 보조식품을 챙겨 드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여 에스더라고 요즘에 방송에 많이 나오죠. 건강기능식품 회사를 차려가지고 가정의학과 의사인데 이 건강기능식품의 장점과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건강 보조식품이나 기능식품을 하루에 3종류 이상 드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3종류 이상. 예, 의외로 많으시네요. 손 내려주십시오. 이분들은, 장로님들은 본인의 건강을 챙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10종류 이상을 하루에 먹고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뭘 먹는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진 보시면 제가 잠깐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제 얼굴 보이시나요? 예. 제 옆에 계신 분이 이왕재 교수라고 비타민C 홍보대사입니다. 서울대 교수고 매스미디어를 많이 홍보하고 계시고요. 그 옆에 계신 분이 이제 김의신 교수님이라고 이분은 이제 MD 앤더슨 암센터의 그 석좌 교수로서 한국인의 최초로 암센터 소장을 맡으신 분으로서요. 암에 대해서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왜 제가 이 사진을 뜬구름없이 내놨느냐면 저도 이분들이랑 같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꺼내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전공 분야에 대해서 이제 내용에도 나오니까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주로 이제 만성 피로라든지 면역력이 떨어지신 분들에 대해서 이제 비타민 고용량 주사요법, 그다음에 경구 치료, 그 외에도 이제 자율신경계 불균형이 있는 분들에 대한 치료,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포스트 코로나 증후군이라고 해서 코로나 걸리고 나서 심각한 후유증으로 이제 시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편두통, 근육통, 관절염, 그리고 어지럼증, 그다음에 목이 계속 부어 있는 느낌, 이런 것들로 이제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저희 병원에 오시면 이런 증상들을 빨리 이제 치료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제 복용하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아침에 식전에 이제 프로바이오틱스를 하고 프리바이오틱스 복합제제를 먹고요. 식후에는 코엔자임 Q10, 비콤C, 비타민 D, 루테인, 지아잔틴, L카르니틴 등을 복용하고 있고요. 점심 때는 비타민 C 3000mg,
그리고 셀레늄 아연 복합 제제, 그다음에 이제 오메가 3, 그리고 자기 전에는 이제 프리바이오틱스, 그다음 마그네슘 이렇게 복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먹느냐? 아침에 저는 건강보조식품을 먹으면 배가 불러가지고 아침을 안 먹어도 됩니다. 그 정도로 많이 먹는데 이것도 다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이것들이 어떤 작용을 하느냐 보시면 프로바이오틱스는 이제 장 해독이라든지 장 면역력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마디로 유산균이죠. 그리고 프리바이오틱스는 뭐냐면 이러한 우리 몸에 필요한 유산균의 성장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가 같이 되어 있는 복합 제제를 드시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 외에도 코엔자임 Q10과 마그네슘은 근육 피로감을 개선시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 중에서도 활동량이 많으신 분들은 근육 피로감이 많이 생기시는데요. 이런 경우에 이제 마그네슘이나 코엔자임 Q10을 복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 외에도 이제 비콤C는 비타민 B군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진대사를 촉진시켜서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피로감을 개선시켜주는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D도 요즘에 이제 비타민 D 결핍이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직장인들은 아침 일찍 해 뜨기 전에 직장에 나가서 해 질 때 집에 들어오기 때문에 비타민 햇빛을 쐴 시간이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비타민 D 혈액 검사를 해보니까 결핍도 아주 심한 결핍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타민 D를 보충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외에 이제 저도 이제 50대 이제 중반을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눈이 이제 노안이 와서 눈이 침침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루테인 지아잔틴 제제를 복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L-카르니틴이라고 이게 이제 단기 기억력이 저도 점차 이제 깜빡깜빡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매 예방약을 먹기에는 나이가 아직 젊고 해서 뇌기능 개선 목적으로 이제 L-카르니틴 제제를 먹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비타민 C 3,000mg, 그 다음에 셀레늄 아연 복합 제제, 특히 염증 억제라든지 구강염, 관절염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셀레늄 아연이 이런 것들을 통증이라든지 염증을 억제시켜주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오메가 3는 뭐 광고에도 많이 나왔지만 염증 억제라든지 콜레스테롤, 고지혈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 영양 보충제가 왜 꼭 필요하냐? 중요한 건 앞에서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음식을 통해서 충분한 양의 우리 몸에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들을 섭취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환경의 변화, 특히 토양에 충분한 비타민과 미네랄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한번 재배를 하고 나면 3년간 거름을 줘서 그냥 묵혀줍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재배한 토양에 또 재배하고 또 재배하고 또 재배하기 때문에 토양에 충분한 비타민과 미네랄들이 없습니다. 또한 환경의 변화,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그래서 활성산소라든지 유해 물질들이 많이 생성이 되고 또 환경 호르몬, 플라스틱 이런 컵라면 제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는 이제 이 독소의 노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런 우리 몸에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들이 소비가 늘어나고 부족 현상이 매우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주제로 과일과 야채엔 비타민과 미네랄이 없다라는 주제로 신문에 났습니다. 특히 일본 과학기술청에서 1993년도에 식품에 특히 이제 과일과 야채에 비타민과 미네랄들이 얼만큼 많이 들어있는지를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이 비교를 할 당시에 목적은 뭐냐면은 예전과 다름없이 지금도 과일과 야채에 비타민과 미네랄이 많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했는데 오히려 거꾸로 된 거죠. 그래서 조사를 중간에 중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조사한 내용만 보시면 시금치에 비타민 C가 52년도에는
150mg 들어있던 게 93년도에는 8mg, 시금치에 비타민 C가 없어졌습니다. 철분도 마찬가지입니다. 52년도에 13mg 있던 게 93년도에 0.7mg 없습니다. 철분이 시금치에. 칼슘도 마찬가지고요. 비타민 A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50년도에 시금치 한 단에 비타민 C와 철분을 얻기 위해서는 90년대에는 시금치 20단 이상을 먹어야 된다. 현재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 종일 시금치를 먹어야지 비타민 C와 철분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루 종일. 안 되죠, 그죠? 그래서 건강보조식품을 챙겨 먹어야 된다. 그런데도 지금 이런 내용을 모르는 의사분들이 종종 이제 TV에 나와서 과일과 야채만 먹으면 충분한데 굳이 왜 건강보조식품을 먹느냐,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반대론자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과일과 야채 이 조사를 할 때는 갓 딴 과일과 야채에 들어있는 비타민 C와 미네랄들을 측정을 한 건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시장에 나와 있는 과일과 야채들이 과연 싱싱할까요? 아닙니다. 일주일 이상 지난 것도 있고요. 바나나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전에 갓 따온 것들이 필리핀이나 미국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과연 여기에 충분한 비타민과 미네랄들이 있을까요?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건강보조식품을 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현대인들의 그러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독감뿐만 아니라 코비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바이러스 감염들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이런 이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 합병증, 폐렴이라든지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이제 많이 돌아가시는데요. 다들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런 거죠. 그 외에도 이제 폐렴, 대상포진 발생률이 몇 배로 증가하고 최근에는 젊은 사람들도 대상포진 많이 걸립니다. 또한 결핵도 예전에는 우리 한국의 1% 미만이었다라는 시절이 있었지만 최근엔 또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요. 또한 성인들의 구강염이라든지 피부 습진 이런 것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 환자 중에 이제 혈액 검사인데요. 부비동암 진단을 받고 저한테 이제 비타민요법을 시작하려고 이제 혈액 검사를 했는데 보니까 비타민 B12번도 이제 결핍이 있고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7.3 매우 결핍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NK 세포 활성도 검사를 했는데 놀랍게도 이제 40 미만 이게 NK 세포 활성도가 뭐냐 하면은 우리 몸에 있는 정상 세포로서 암 세포만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특수 세포입니다. NK 세포가. 그래서 암 세포만 공격하는데 이 세포가 급격히 떨어져서 거의 바닥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암 세포를 공격을 못 하니까 암 세포가 발현이 돼서 결국 이제 암 진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포가 결핍이 되면 암이 발병될 확률이 이제 3-4배로 이제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면역력 저하로 만성 중이염이 있는 환자가 이제 항생제를 한 달간 복용하고 나서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이제 바이러스 구강 내 감염이 돼서 이 치료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용량 비타민요법으로서 이제 치료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 입가에 이제 농이 있고 입술도 이제 부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비타민요법으로서 이제 치료가 된 경우입니다. 면역력 저하의 원인은 크게 7가지입니다. 골고루 잘 먹지 못하는 식생활, 특히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치아가 안 좋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치과에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 치아가 안 좋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 특히 육류를 섭취를 잘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과일과 야채 위주로만 먹게 되겠죠. 그런데 과일과 야채 아까 말씀드렸죠. 비타민과 미네랄이 거의 없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백질 결핍도 오고 근육량도 줄어들고 피로감 이런 것들이 쌓이겠죠. 결국 이제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한 이제 비만, 특히 이제 코로나 시기 때 집에만 있다 보니까 애들이 코로나 확진자로 해서 확
쩐 애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 면역력의 비만도 이제 떨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건 비타민 부족, 특히 이제 항산화 물질로 분류되는 비타민 A, C, D, E가 부족하게 되면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이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 미네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게 아연과 셀레늄, 마그네슘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소량만 섭취해도 우리 몸의免疫力이 올라가는데 조금만 부족해도 이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이제 철분 섭취가 떨어진다든지 운동 부족, 그다음에 수면 부족 등에 의해서도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죠. 왜 그 독감은 겨울에만 많이 일어날까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비타민 D 부족 때문입니다. 겨울에는 햇빛을 쐬더라도 비타민 D가 합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D 결핍이 의외로 많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바이러스 감염들을 더 증가시킨다는 겁니다. 실제로 연구를 해보니 비타민 D를 2000 IU 고용량으로 먹었을 때 안 먹었을 때에 비해서 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 발병률이 확 줄어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208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비타민 D3를 2000 IU를 주고 안 준 그룹과 비교를 해보니 겨울을 보시면 이렇게 그래프가 이제 겨울에 떨어져 있는 경우가 비타민 D를 준 그룹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겨울에 비타민 D를 고용량으로 섭취한 그룹에서는 독감에 안 걸리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타민 D도 특히 가을철부터 겨울철, 봄까지 비타민 D를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또한 아연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애들에서 감기 잘 걸리고 목 아프고 편도선염 잘 걸리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연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보니까 아연이 어디에 많이 들어있느냐면은 굴, 게, 새우, 그러니까 해산물에 아연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애들이 해산물을 잘 먹을까요? 안 먹습니다. 아예 안 먹죠. 그래서 아연 부족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요즘에 애들용 트러블 제제, 젤리로 된 아연 제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손자분들이 감기 잘 걸리고 목 아프고 이렇다면은 아연 제제를 먹이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방법들입니다. 제가 이제 주로 하는 비타민 주사요법의 장점은 주사로 투여하니까 빠른 효과를 볼 수 있고요. 복합적인 증상들을 이제 동시에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흡수 장애라든지 위장 장애가 없습니다. 특히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이 속 쓰리다, 뭐 약을 많이 먹으면 속 쓰리고 배 아프고 이런 복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주사로 투여하기 때문에 이런 위장 장애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이제 제가 주로 하고 있는 암 환자들에게서 이제 항암 치료라든지 방사선 치료를 받을 때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는데요. 특히 항암 치료할 때 이 심각한 부작용이 입안이 잘 헙니다. 구강염이 생기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손발 저린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심한 피로감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이런 것들을 예방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인간을 대상으로 비타민 C를 고용량으로 10g을 혈관으로 투여했을 때와 경구로 10g을 고용량으로 투여했을 때 실제 혈중 농도 양이 얼만큼 이제 증가하는지를 비교를 해봤는데요. 분홍색 표가 이제 경구로 투여한 경우입니다. 10g을 아무리 고용량으로 투여해도 혈중 농도가 0.3mm몰 이상은 올라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주사로 투여하면 5mm몰까지 급격히 올라간다는 거죠. 이 차이는 뭐냐? 경구 제제는 치료 목적으로는 장을 흡수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타민 C라든지 비타민 D 이제 치료 목적으로 고용량으로 이제 비타민을 섭취하는 경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치료 목적으로는 주사로 먼저 시작을 하고 나중에 이제 경구 제제로 넘어가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항암 부작용으로 대장암 환자분인데요. 이 손발의 껍질이 벗겨지고 이제 저림 증상으로 왔는데요. 비타민 요법을 해서 8일 만에 이제 완전히 완치돼서 이제 치료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주제로 돌아와서 생활 속에서 이제 그러면 비타민 요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생활 습관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물을 많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물을 많이 먹으면 이제 해독 효과가 있기 때문에 1.5리터 정도는 드시는 게 좋고요. 육류보다는 생선을 드시는 게 좋고, 그다음 과식은 피하고 커피라든지 설탕 그리고 탄수화물을 섭취를 줄이시고요. 그다음에 아침을 꼭 드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을 안 드시면 점심을 많이 드시게 되고요. 그리고 공복 상태에 있다가 점심을 많이 먹게 되면 혈당이 갑자기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을 꼭 뭐 우유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야채 조금 드신다든지 이렇게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드시는 게 좋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규칙적인 운동 이런 것들이 건강을 챙기는 방법입니다. 또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생활 습관에서 먹는 음식에 이 면역 증진에 도움이 되는 식단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뭘 많이 먹으면 될까요? 면역력 증진에 제일 중요한 거 앞에서 말씀드렸다 아연, 해산물에 많이 들어있다 했는데요. 굴, 조개 아주 많이 들어있습니다. 육고기에도 조금 들어있긴 하지만 굴, 조개에 매우 많은 양이 있기 때문에 굴, 조개만 어느 정도 충분히 섭취를 하면 면역력을 증가시켜 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홍삼은 요즘 이제 한의사들한테 수험생들 필요하고 하면은 홍삼 먹으려고 이제 한의사들을 많이 찾아가죠. 홍삼이 왜 좋으냐면은 스트레스를 완화하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선물로 받은 이 팩 제제 있죠? 하루에 한 포 먹는 팩 제제 아마 다들 선물 받으셨을 겁니다. 언제 먹는 게 제일 효과적이냐? 아침 공복 시 일어나자마자 드십시오. 식후에 먹으면 흡수율이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침 공복 시에 한 포만 먹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셀레늄이 어디 많이 들으냐? 닭고기, 오리고기, 닭고기 이런 데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태운 음식보다는 닭고기나 오리고기를 드시는 게 낫고요. 비타민C는 고추, 오렌지, 레몬, 부추 이런 데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신다 이러면 고추라든지 부추, 오렌지 이런 걸 드시면 되고요. 비타민 D는 우유라든지 치즈, 유제품 이런 데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비타민 제제를 음식으로도 섭취를 할 수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보조식품으로 비타민 제제를 드셔야 되는데 그 이유는 나이가 드실수록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음식에 들어있는 비타민과 미네랄들이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만성질환이 있는 특히 염증이 있는 분들은 이런 우리 몸에 있는 비타민과 미네랄들이 이 염증을 중화시키기 위해 소비가 많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핍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당뇨, 고혈압 있는 분들 피 검사하면 비타민, 미네랄 혈액 검사하면 바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식품을 드셔야 되고요. 결론으로는 병원에서 내 몸에 부족한 비타민과 미네랄들이 특히 영양 상태를 혈액 검사를 통해서 측정이 가능하거든요. 이거를 측정을 해서 부족한 것들이 뭔지를 확인을 해서 부족한 것들을 집중적으로 드시는 게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건강보조식품들을 챙겨 드셔서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신대학교 보건병원에도 치과가 있습니다. 그 치과에서 매일 열심히 환자를 보고 있는 강은숙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렇게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행사의 관계자 여러분과 보건병원 오경숙 원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잠시만요.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우리가 모르는 치과 치료라고 주제를 정하기는 했는데 먼저 치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 개의 분과가 있다는 것을 소개를 드리고 우리가 치과에 내원했을 때 일반적으로 어떤 치료를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과는 흔히 한과라고 생각을 하시기는 쉽지만 실제로는 8개의 분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세한 항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근자에 있어서 통합치의학과라고 해서 가정의학과 비슷하게 전체과를 아우르는 전문 과목이 개설되기도 했습니다. 먼저 구강암면외과입니다. 구강외과는 우리가 의과에서 외과와 마찬가지로 그 머리 부위에서 생기는 외상이나 질환, 결손, 기형 등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과입니다. 주로 일반적으로 치과에 내원하셔서 치료를 받는 여러 가지 이 질병들은 빨간 좌측의 매복 사랑니의 발치나 매복 과잉치의 발치, 그리고 악골 성형술, 외상, 낭종 적출술, 감염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놓으면 어렵긴 한데 매복 사랑니라는 거는 그냥 사랑니가 묻혀서 나 있는 경우이고요. 그리고 매복 과잉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사진을 찍어보면 뼈 내부에 과잉치가 있어서 그게 염증의 원인이 되거나 하는 경우에는 발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왼쪽 그림에 뼈가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골윤기라고 해서 암이나 그렇게 해서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단지 뼈가 조금 과하게 성장해 있는 부분입니다.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우리가 틀니 치료를 하거나 할 때는 여기로 구조물이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구강외과에서 수술을 해서 제거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우측 사진에 보면 금니 밑에 치아 뿌리 끝에 조그만 주머니 같은 것이 달려있는 것이 보입니다. 실제로 뼈 내에 잇몸뿌리 염증이 무록처럼 달려있는 경우가 있고요. 이런 경우 외과에서 수술을 받게 됩니다. 치과 보존과는 이름에서 나오는 것처럼 치아를 보존하는 영역입니다. 주로 중치치료나 신경치료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우측의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요즘은 현미경을 이용을 해서 좀 더 자세하게 그리고 세밀하게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진료를 하고 있는 치과 보철과입니다. 치과 보철과는 치아를 상실한 경우 그 주위 조직을 인공 대체물로 대체해서 치료하는 해서 우리가 저작을 하거나 그리고 또 이렇게 이가 없으면은 보기가 싫거나 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심미적인 목적으로도 보철로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고정성 국소 위치는 하나나 그리고 이렇게 소수의 치아가 결손된 경우에는 우리가 브릿지라고 해서 보철물을 만들고 이것을 완전히 이렇게 본드 같은 걸로 붙여서 환자분들이 제거를 할 수가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고정성 국소 위치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것처럼 이가 하나도 없는 경우에는 완전 틀니, 그리고 소수의 치아가 남아있는 경우는 부분 틀니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다음 치주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치주라고 하는 것은 치아 주위 조직으로서 치아를 싸고 있는 염증 그리고 치아의 뿌리를 감싸고 있는 치조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양치를 하지 않아서 이제 양치가 조금 되지 않아서 치석이 쌓이거나 하면은 잇몸 주변에 염증이 생기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치주과에서 이런 데 대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과 교정과는 우리가 치아가 이렇게 가지런하게 배열되어 있으면 좋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우둘투둘하게 배열되어 있는 치아를 교정장치를 이용을 해서 가지런하게 배열을 해서 심미적인 목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위턱과 아래턱의 관계가 이렇게 전후방적으로 심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 악교정 수술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수술을 하기 전에 이상적인 위치로 교정을 해서 치아를 가지런하게 만들어 놓고 수술을 해서 턱을 이렇게 이상적 위치로 옮긴 후에 다시 미세하게 교정을 하는 치료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다음은 구강내과입니다. 우리가 그 턱관절이라고 해서 귀 앞에서 하루 종일 움직이는 관절이 있습니다. 말도 하고 식사도 하셔야 되고 굉장히 바쁜 관절입니다. 무릎 관절과 마찬가지로 위턱의 오목한 부분과 아래턱의 볼록한 부분 사이에 디스크가 개재되어 있고 이런 디스크 질환이나 그 주변의 근육통 그리고 그 우리가 입안 내에서도 신경통 같은 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니를 뺄 때 사랑니가 이제 밑에 있는 신경이랑 너무 근접해 있었던 경우는 감각 이상 등이 생길 수가 있고 입안 내에도 여러 가지 연조직 질환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구강내과에서 진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전이 자체가 연고치와는 성분도 다르고 그리고 또 형태도 다르고 치료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을 하는 반응도 다르기 때문에 소아치과에서 치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약간 생소하실 수는 있는데 치과에도 영상치의학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치과에 방문해서는 간단하게 치근단 사진이나 파노라마 사진들을 찍게 되지만 밑에 좌측에 있는 사진처럼 교정치료나 악교정 수술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공간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두부 규격 방사선 사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턱관절이 있는 경우, 턱관절 질환이 있는 경우 관절이 입을 벌렸을 때 어느 정도 나가는지 그리고 디스크가 걸려서 입이 안 벌어지는 것인지 이런 것을 감별하기 위한 악관절 사진을 촬영을 하고 판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과로 나누어져 있지만 실제로는 치과 대학이 있는 병원 정도 급에서 8개 과로 분과가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내원하시는 치과의 원장님들은 모든 진료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고신대 병원에서는 구강아간면외과 그리고 보존과 그리고 저보철과 이렇게 진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치과에 여러분이 내원하시게 되면 제일 처음 의사 선생님께 벌려서 입안이 어떤지 보여드리고 여기가 아팠어요 라고 설명을 드리면 크게 다음에 2가지의 사진을 찍게 됩니다. 좌측에 보이는 것이 치근단 사진, 그러니까 치아 뿌리나 치아의 머리 부분들이 잘 나오는 사진이고요. 좀 더 전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우측에 있는 파노라마 사진을 찍게 됩니다. 치근단 사진을 잘 보시면 같은 치아라도 치아의 머리 부분에 가장 바깥쪽에는 아주 희게 보이는 층이 있습니다. 이 층은 범랑질이라고 해서 가장 단단한 구조이고요. 그리고 안에 보면 검게 비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는 안쪽이 비어 있어서 이 치아에 신경이나 혈관이 지나가고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회색으로 보이는 구조는 아래쪽에 있는 신경관과 아주 미세한 구멍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상아질이라고 합니다. 파노라마를 보시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여기 이가 어떻게 있고 주변의 뼈에 뭔가 문제가 있고 이런 경조직에 대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래쪽 파란 박스를 보시면 실제로 이 환자는 만성치주염이 조금 진행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뼈 위치가 조금 내려가 있는 게 보이고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제일 뒤쪽 치아 제일 뒤쪽이 살짝 튀어나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치석이 사진에서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치과에 내원하셔서 여러 가지 임플란트나 수술을 하시게 되면 CT 촬영을 하게 됩니다. 우측의 파노라마 사진은 사실 이렇게 펼쳐놓은 2차원적인 사진이기 때문에 단면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간 화살표처럼 가로로 쭉 사진을 자르게 되면 CT 사진에 오른쪽 위에 빨간 화살표가 있는 사진처럼 가로 단면이 보입니다. 여기서 가운데 동그랗게 있는 게 임플란트입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주변에 앞뒤로 뼈의 폭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움푹 패여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관찰할 수 있고요. 파노라마 사진에 하늘색 화살표처럼 쭉 이렇게 세로로 잘라서 보면 좌측 CT 사진의 하방에 있는 하늘색 화살표가 있는 박스처럼 세로 절단면이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임플란트가 심겨져 있는데 그 위에 검게 크게 보이는 주머니는 실제로 우리 아래 그 위턱이 전부 뼈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비어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염증이 생기거나 하면은 축농증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리는 상악동이라는 공간이고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임플란트 시술을 하거나 할 때 높이 자체가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CT 촬영을 해서 뼈 이식을 조금 더 해야겠다 내지는 좀 짧은 임플란트를 심어야겠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간혹 치과에 오셔서 사진을 안 찍었으면 방사선 조사량이 걱정이 돼요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실제로 방사선 조사량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받고 있는 조사량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정도이고,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사진을 찍어야 정확한 진단을 내려서 여러분들이 보다 정확한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치과에서 가장 흔하게 받고 있는 치료가 치아 우식증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희게 보이는 범랑질, 그 밑에 상아질, 그리고 안에 신경과 혈관이 지나가는 신경관이 있는데요. 치아 우식은 위에서부터 점점 아래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처음에 범랑질, 즉 하얀 층이 조금 있는 정도에서는 크게 증상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두 번째 그림처럼 신경에 가까이 접근을 하거나 세 번째 그림처럼 아예 신경관까지 연결이 된다면, 그때 저희가 보통 이제 이 통증의 정도를 산통에 준하는 통증이라고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신경 치료가 필요하고요. 이 단계를 넘어서서 네 번째 그림처럼 안에 있는 신경이 전부 괴사가 되고 염증이 생겨서 이 조직들이 뿌리 끝을 넘어서 주변에 있는 뼈 있는 조직까지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얼굴이 많이 붓거나 이가 흔들리게 되어서 발치가 필요하게 되는 상황까지 오기도 합니다. 지금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사진인데, 사진을 보시면 치아의 머리의 사이사이 부분에 검게 이렇게 패인 것처럼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치아 사이에 중치가 생겨 있는 사진이고요. 이런 것들을 레진이나 인레이, 온레이, 크라운이라는 것들로 치료를 합니다. 이런 용어들은 요즘 TV를 보면 하도 홈쇼핑에서 치과 보험을 선전을 하실 때 많이 나오는 용어들이라서 익숙하신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레진 치료입니다. 레진은 치아 색깔이 나는 플라스틱 같은 성분으로서 위에 있는 그림처럼 치아 사이에 검게 이렇게 중치가 있을 때 치아 색과 거의 유사하게 레진으로 마무리해서 심미적으로 개선을 할 수가 있고요. 아래쪽 사진처럼 어금니 부분에서 레진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레진은 심미적인 재료이긴 하지만 플라스틱과 유사한 성분이기 때문에 너무 부피가 커지면 깨지거나, 그리고 이렇게 너무 거친 거나 그런 음식들을 드시면 마모가 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큰 범위의 수복물들은 인레이나 온레이 등으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게 용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인레이나 온레이 차이가 뭐냐면, 우리가 밥을 씹을 때 치아는 절구공이 역할을 하는 뾰족한 부분이 있고요, 절구의 역할을 하는 오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우측의 온레이 그리처럼 절구공이에 해당되는 뾰족한 부분까지 이 수복물이 넓게 퍼져 있는 경우는 온레이라고 하고요. 좌측의 그림처럼 치아에 있는 주름 부위나 치아 사이를 작게 떼우는 것을 인레이라고 합니다. 이런 치료에 사용되는 재료들은 금이나 레진, 세라믹, 쉽게 말해서 도자기 같은 성분들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점점 이 충치가 심해져서 제일 좌측에 있는 그림처럼 충치가 안에 검게 보이는 신경관까지 이탈한 경우는 신경 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면 그 제일 좌측에 있는 사진의 앞쪽에 보면 치아 뿌리가 하얗게 보이는데, 실제로 검은 부분이 신경까지 접근한 치아는 뿌리 주변도 검게 보입니다. 이것은 염증 때문에 치아 주변의 뼈가 녹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아래 바늘처럼 보이는 파일이라고 하는 기구를 이용해서 치아의 구멍을 뚫고 치아의 길이를 측정한 다음에 신경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중간에 있는 사진처럼 뼈가 이렇게 점점 하얗게 치유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신경 치료를 할 때 치아의 머리에 구멍을 뚫게 됩니다. 지금 보면 이렇게 파랗게 보이는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단단한 재료로 이렇게 수복을 하더라도 주변 부위의 치아 부분이 음식을 씹거나 하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크라운이라고 하는 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크라운은 이렇게 신경 치료한 치아 외에도 심하게 썩어 있거나 이가 깨졌거나 수복물이 너무 넓은 경우에도 치료를 할 수 있고, 재료는 우리가 흔히 보는 금이나 도제간, 그리고 지르코니아라고 하는 재료가 있습니다. 이 지르코니아는 최근 들어서 나온 재료로서 강도는 금속과 비슷하고 신미성은 우리가 사용하는 사기이와 비슷해서 요즘 많이 사용되고 있는 재료입니다. 지금 이제 중간 위에 보이는 재료가 그 지르코니아로 제작한 크라운입니다. 거울상에서 보시면 내부도 이렇게 치아색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측에 있는 그림처럼, 이제 우측에 있는 그림 중간에 보시면 뒤쪽에 어금니는 굉장히 희고
그 앞쪽에 있는 지하가 지금 좌측에 보이는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넣어놓은 모습입니다. 근데 주변에 있는 자연치와 색상이 거의 유사하고 그래서 신미성이 좋은 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금속 도제관인데 이게 이제 지르코니아랑 차이가 나는 것은 밑에 금속이 받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잇몸이 조금 내려가면 얇은 금속이 비치거나 아니면 너무 단단한 걸 씻거나 하면 도제가 조금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물론 지르코니아도 사계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깨지지 않는 재료는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단단한 음식을 꽉 씻거나 하시는 거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흔하게 치료를 받게 되는 질환이 치주 질환입니다. 쉽게 말하면 풍치, 치주염. 이 치주염의 원인은 치태가 쌓이고 치태가 침이나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물에서 석회화되는 성분이 이 치태 성분에 쌓이게 되면 돌처럼 굳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치석이라고 부르고 잇몸 위에 치석이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점점 내려가면서 잇몸 밑으로 치석이 파고들어서 주변에 염증을 일으키고 뼈도 녹여서 치아가 흔들리게 하는 치은 연화 치석이 있습니다. 이때 잇몸 위에 있는 치석은 스케일링으로 제거를 할 수 있고요. 나머지는 치은 연화 속바술이라는 시술을 이용해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스케일링은 만 19세 이상이 되시면 1월 1일이 되면 보험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잊지 말고 1월 1일에 달력에 표시해 놓으셨다가 보험 혜택을 보셨으면 합니다. 근데 스케일링을 받고 나서 환자분들이 가끔 스케일링을 하고 나서 이가 벌어졌어요. 음식이 더 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좀 메우면 되지 않나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인데 실제로 스케일링을 위해서 기구 조작을 하는 것으로 치아가 벌어지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제 치주염 때문에 잇몸이 부어 있다가 스케일링을 해서 치주염의 원인인 치석이 제거가 되고 나면 붓기가 가라앉으면서 있던 공간이 노출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메울 수 있으면 저희도 참 좋겠지만 메워서 어중간하게 공간이 생겨서 양치를 못하는 상황이 되면 오히려 더 잇몸이 약화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치간 칫솔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치간 칫솔은 다양한 사이즈가 있고요. 너무 꽉 끼는 것도 좋지 않고 너무 헐렁한 것도 좋지 않습니다. 적당히 약간 끼는 정도 느낌의 치간 칫솔을 사용을 하셔서 우측에 있는 사진처럼 밖에서 치간 칫솔을 안으로 넣어서 앞뒤 치아를 살살 닦아주시고요. 밖에서 넣으셨으면 안에서도 반드시 넣으셔서 양쪽을 닦아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거울을 보시고 연습을 하시는 게 필요하시고요. 익숙해지시면 굉장히 개운한 느낌을 느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관리를 잘 해도 발치라고 하는 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전에 구강외과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지금 이렇게 파란 동그라미처럼 사랑니가 매복돼 있거나 빨간 동그라미처럼 이가 있어야 되지 않을 자리에 치아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발치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가 너무 썩어서 이거는 치료가 안 되거나 그리고 너무 이가 치주염이 심해서 흔들리거나 이런 경우는 발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는 멀쩡한 것 같은데 씹으면 어딘가 불편해요 라고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사진을 잘 보시면 지금 잘 안 보시면 흑백 사진을 보시면 이 뿌리 중에 하나에서 세로로 작게 금이 가 있는 것이 보일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음식을 꽉 씻거나 했을 때 뿌리가 균열이 생기고 파절이 된 경우입니다. 이런 것들을 치료를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이것은 치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발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발치를 할 때 체크 사항이 있습니다. 뭐 복용 중인 약물이나 내가 지금 어떤 병이 있거나 뭐 두경부 방사선 치료를 받거나 이런 것들을 간혹은 내가 병이 있고 약을 먹어서 치과에서 치료를 안 해주면 어떡하나 싶어서 말씀을 하지 않으시거나 아니면 뭐 이 약 먹는 거 치과에 무슨 상관이 있겠어 라고 해서 말씀을 안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사진은 제가 넣을까 말까 조금 고민을 하다가 조금 보기가 불편하실 것 같아서 근데 넣은 이유는 그만큼 이 약제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내혈관계 질환의 약을 드시고 계시면 위에 있는 것처럼 피가 잘 돌게 하는 약들을 드시게 됩니다. 이거는 피도 잘 돌게 하고 혈액이 응고되는 것을 지연시켜주는 약들입니다. 근데 바꿔 생각을 해보면 발치를 하고 나서 피가 지혈이 안 되게 하는 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치과 주치의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 이제 저희가 내과 선생님과 의논을 해서 며칠은 끊어야겠어요. 내지는 도저히 끊으실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라고 말씀을 하시면 굉장히 주의를 해서 시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밑에 보이는 환자분은 사실은 대단한 치료를 받으신 게 아닙니다. 그냥 치아 하나를 흔들리는 걸로 뽑으신 분인데 와파린을 드시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을 안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특히 와파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뽑고 나서 한참 지나면 피가 갑자기 많이 나고 굉장히 심부에서 출혈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치과 의사들이 매우 주의하는 약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스케일링을 할 때도 뭐 스케일링 피 얼마 안 나는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발치는 발치와 한 군데서 피가 나는 거지만 스케일링은 전반적으로 피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주의하셔야 될 약물로는 골다공증 약이 있습니다. 밑에 보이는 사진은 우리가 골다공증 약을 드시는 분들은 발치를 하고 나서 뼈가 정상적으로 낫지 않고 이렇게 괴사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주사제인 경우가 경구로 복용을 하시는 경우보다 많고요. 요즘 이제 골다공증 약을 점점 많이 드시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가 있어야 되고요. 그 심장 판막 수술을 받으신 경우에는 심내막염 같은 것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시술 1시간 전에 예방적 항생제를 복용하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반드시 내과 선생님들과 상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성인 질환들 이런 수치는 사실 저희가 알아야 될 내용이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내용은 아니지만 적어도 혈압과 혈당이 잘 조절이 되어 있어야 하고 투석을 받으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 월수금 나는 투석 받아요 하면 화목에 발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경부에 암이 생기거나 해서 방사선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은 방사선 치료 후 1년 내에 발치를 하게 되는 경우 아까 그 골괴사가 오는 것처럼 비슷한 골괴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치료가 예상되어 있는 분들은 적어도 2, 3주 전에 모든 발치가 진행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보이시는 거는 실제로 저희 고신대병원 치과에서 드리는 유인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압박 지혈과 피삼키기입니다. 우리가 그 발치를 하시고 나면 꺼즈를 물려드리고 2-3시간 꼭 무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뭐 주의사항 설명 들으시고 친구분이랑 얘기하시고 하면 이게 물려드린 꺼즈가 이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취가 풀리면 아프니까 꽉 못 무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다시 출혈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피가 멎었나 싶어서 뱉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되고 비리더라도 꼭 삼키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어렵게 발치를 하고 나서 너무 오랫동안 방치를 하게 되면 위의 사진처럼 이가 내려오거나 아래 사진처럼 주변의 이가 쓰러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브릿지나 임플란트나 틀니 등을 이용을 해서 치아가 이동되는 것을 막는 것이 필요하고요. 앞쪽과 뒤쪽에 치아가 있어서 기둥으로 사용해서 다리를 연결을 할 수 있으면 브릿지 치료를 하게 되지만 뒤쪽 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뺐다 꼈다는 틀니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분은 부분적으로 치아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부분 틀니를 사용을 했고요. 중간에 사진을 보시면 사진의 좌측에 치아 부분에 이렇게 검게 오목한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이게 좌측의 틀니 부분에 있는 볼록이 부분이 얹혀서 제일 우측에 있는 그림처럼 이 오목이와 볼록이가 결합을 해서 틀니가 더 이상 밑으로 침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고요. 틀니에 있는 고리들이 틀니가 이제 식사를 하실 때 빠져나오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제 부분 틀니를 하실 때는 이렇게 형태를 잡아서 크라운을 씌워주시는 것이 틀니가 잘 유지되는 데 조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이가 완전히 없는 경우에는 전체 틀니를 하시게 됩니다. 전체 틀니는 중간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플라스틱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것처럼 입천장을 쇠판으로 덮을 수도 있고 이 절충형으로 이 플라스틱 판 안에 쇠 그 구조물을 심어 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 아래쪽에 보이시는 쇠판으로 된 완전 틀니는 이 두께가 얇기 때문에 실제로 환자분들이 편하게 느껴지실 수는 있지만 우리가 틀니를 사용을 하다 보면 점점 뼈가 흡수가 돼서 이 틀니와 내 잇몸뼈 사이에 공간이 생겨서 틀니가 들썩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이제 저희들이 재료를 깔아서 거기를 보강을 해주게 되는데 이 재료가 금속 부분과 잘 결합이 안 돼서 틈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적응증을 보고 맞게 치료를 하고 있고요. 틀니 자체도 그 30% 본인 부담금을 해서 7년에 한 번 보험 혜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부터요. 근데 아쉽게도 지금 부분 틀니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치아 고리가 걸리는 부분에 크라운을 씌워지는 것은 보험 혜택이 제외되고 있습니다.
다음 가장 일반적이고 이제 가장 지금 선호도가 높은 임플란트 치료입니다. 임플란트는 이제 구조를 보시면 우리 자연치 뿌리에 해당되는 나사처럼 생긴 매식체를 뿌리에 박아 놓고요. 그 위에 치아의 머리 부분에 해당되는 지대주라고 하는 부분이 올라가고 그 위에 크라운이 얹히게 됩니다. 근데 이런 임플란트는 보면 모두 나사 구조, 연결 나사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는 환자분은 기존에 이제 부분 틀니를 사용을 하시다가 이게 너무 불편해서 완전 틀니로 전환을 하신 분이고요. 임플란트 매식체를 심어 놓은 상황입니다. 이 매식체를 뼈 속에 묻어 놓으면 이 매식체가 뼈와 틈이 없이 딱 붙게 됩니다. 근데 이게 완전히 완성이 되는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근데 뼈가 모자라서 뼈 이식을 한 경우에는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난 빨리 일을 하고 싶은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지만 푹 묶여서 이 임플란트 고정체가 뼈와 잘 붙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주시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정이 되고 나면 좌측 상단에 보이는 임플란트 머리 부분을 본을 떠서요. 본을 뜬 다음에 우리가 이거를 모형을 만듭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모형에서 가장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것처럼 보철물을 만들게 되는데 지금 제가 이 사진을 올려놓은 이유는 좌측의 임플란트와 중간의 자연치를 보시면 목 부분의 두께가 굉장히 다릅니다. 임플란트는 목이 굉장히 얇고 자연치는 두꺼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임플란트를 이용을 해서 브릿지나 이렇게 그 부분 틀니에 사용을 하거나 전체 틀니에 똑딱이로 사용을 할 수 있고 브릿지나 단독으로 치료하는 임플란트들은 30% 건강보험 혜택을 이것은 아쉽게도 평생에 2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째부터는 조금 이렇게 비보험으로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렇게 임플란트를 보철을 하면 간혹 내 친구는 이에 구멍이 없는데 비싸게 치료를 했는데 이에 구멍이 있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크라운을 고정시키는 방법의 차이입니다. 크라운을 고정시킬 때 좌측에 있는 까만 그림처럼 나사로 고정을 하는 경우는 나사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이것은 나중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레진 같은 재료로 메워서 표시가 나지 않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이것은 합착제를 이용해서 완전히 붙여버리는 방법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플란트는 모두가 나사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우리가 자연치는 충치가 생길 수는 있지만 임플란트는 충치가 생기는 대신에 이런 나사 구조들이 느슨하게 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잘 씹다가 이가 조금 흔들리는 것 같아요 라고 치과에 내원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나사를 쪼아줘야 되는데 그렇게 쪼기 위해서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나사 구멍이 있는 것이 술자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고 환자분들도 이렇게 약간 고통이 덜할 수도 있어서 요즘은 이 양쪽을 혼합하는 방식도 많이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임플란트도 마찬가지로 치료를 받고 났더니 음식이 많이 낀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좌측 제일 밑에 있는 치근단 사진의 양쪽을 보시면 치아의 머리 크기는 비슷한데 목 부분은 앞쪽 임플란트는 굉장히 좁고 뒤쪽에 있는 자연치아는 목이 굵습니다. 그래서 잇몸 부분에 생기는 공간이 임플란트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치간 칫솔을 이용해서 관리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자연치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앞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임플란트는 뼈에 완전히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 전방에 있던 자연치가 앞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틈이 생겨서 음식이 낀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임플란트를 보강하거나 자연치를 크라운을 씌워서 공간을 메우거나 하는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플란트도 자연치와 마찬가지로 주위에 염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파노라마 사진 그 양옆에 있는 사진들을 보시면 임플란트가 각각 2개씩 심겨 있는데 앞쪽에 있는 그러니까 파노라마 가까운 쪽에 심겨 있는 임플란트는 주변이 모두 뼈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지만 그 파노라마 사진에서 먼 쪽에 양쪽 가쪽에 있는 임플란트들은 뭔가 움푹하게 검게 뼈가 내려가 보이는 양상이 보입니다. 이것이 임플란트 주위염이고 실제로 우리가 자연치에 생기는 치주염과 비슷하지만 그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겨서 뼈가 녹는 속도는 자연치 뿌리에서 내려가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도 자연치처럼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가 보는 치과 신문에 발간된 여러 가지 기사들의 제목을 발췌를 해야 하는데요. 우리가 치아라고 하는 것은 예전부터 오복 중에 하나라고 했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삶의 질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관리라고 하는 것이 뭐 대단한 것이 아니고, 하루에 3번 평소 하시는 양치를 잘 하시고, 조금 귀찮긴 하지만 지간 칫솔도 잘 쓰시고, 1년에 한 번 보험이 되니까 치과에 내원하셔서 스케일링을 받으시면서 내 이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주기적으로 관리를 받으시면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면서 100세까지 신앙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너무 많은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집에 가실 때 하나라도 기억을 하셔서 평소에 치과를 내원하시거나 치과를 고르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폐회 예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중간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체크아웃이 10시 반까지인데요. 지금 이제 바로 폐회 예배 들어가고, 혹시 카드 반납을 1층 프론트에 못 하신 분들은 폐회 마치는 대로 1층 프론트에 가셔서 꼭 카드 반납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집에 갖고 가신 분도 계셔서 택배로 지금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꼭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카드가 없으면 상당히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주머니에 한번 이렇게 보시고, 그렇게 해서 잘